좋습니다. 네. 네, 우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나윤숙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여성 하시네요. 네. 어,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여성스럽지 않아요. 아, 그러시구나. 하지만 터프하시군요. 예. 네, 털털하다라는, 보기와 다르게 털털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 네. 나윤숙 코치인데요. 네. 저는 음. 세계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고 아하.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아하. 대해서 제목을 잡고 예. 잠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알바트로스 성장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네. 장점 코치협회 이사로 있습니다. 그 한국 갤럽 1기고요. 그 다음에 국제 코치 훈련원의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와우. 역시 쟁쟁하신 분 맞았어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그냥 소개드리는 거고요. 오늘의 목차는 첫 번째,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AI 시대의 인재 양성법, 예. 필드 코칭에 대해서, 예. 세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네. 대해서 와. 친구들 아직도 가야 할 길을 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음. 1번 그 AI 시대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무엇일까요? 저기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특강자분께서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창조력, 공감 능력, 창의력. 지금 채팅창 보이시죠? 윤숙 대표님, 예. 네네. 채팅창, 예, 예. 거기 창의력, 공감, 협동, 상상력 막 적어주고 계십니다. 연결. 네. 음, 여러분 이미 그 많은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를 하셔서 되게 네,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자, 이게 채팅을 보면 또 이게 안 넘어가나? 음. 채팅창이 잘 안 보이세요? 아니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나? 아, 됐다. 아, 네. 네. 이제 AI라는 로봇이 나와서 거의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한다라고 하죠. 네. 저는 금융회사에 2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와. IMF 때 들어가서 신입으로 일을 하고 그때부터 하루 18시간씩 일해서 퇴사할 때까지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 제가 그 마지막으로 HSBC는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때인데요. 2016년에 들어가서 2017년에 나왔나? 2015년에 들어가서 2017년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1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부서가 50명에서 20명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구조 조정이 된다는 거죠. 아하.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아도 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스템 업그레이드만 약간만 해도 사람이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는 이런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을 하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 많은 인구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동화를 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냐라고 해서 계속 손으로 입력하는 중국 은행들이 되게 이렇게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데요. 그런 인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화를 많이 안 시킨다고. 물론 하이엔드 파트에서는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를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죠. 왜냐하면 규제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기술이 딸려서가 아니라 규제가 많아서 못하고 있죠. 네. 제가 테크노 MBA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2035년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사실 2025년부터 이미 징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35년이 되면 모든 산업에 이 AI가 세팅이 되고 AI가 2016년 겨울부터 구글의 번역이 AI 펑션이 들어가서 한국말 번역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어요? 네, 이번에 구글 음성인식도 오늘도 테스트해 봤는데 네, 좋아졌더라고요. 네, 어, 그렇죠. 예, 그래서 Speaking to Text라고 STT 그게 예,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거의 모든 인더스트리에 하나씩 세팅이 될 거예요. 가천병원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이유는 거기에 AI 의사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암센터에. 그래서 가천의대가 굉장히 떴죠. 이렇게 25년부터 그게 다 보여질 건데 2035년이 되면 완전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AI를 지배하는 인간과 AI에 지배당하는 인간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해요. 네. 자, 그런데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이미 초연결화된 사회예요. 그죠? 그리고 탁월한 개인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탁월성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했죠. 그래서 내가 삼성에 다녀. 그러면은 굉장히 삼성의 그런 플랫폼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것, AI가 나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I가 하지 못하는 인간다운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말하신 뭐 여러 가지 협동, 탁월, 연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나다운 것을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재능에 기반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굉장히 탁월해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그를 카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리지널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카피는 AI가 더 잘하기 때문에 결코 AI를 능가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나만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AI,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인간다움을 가져야 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 AI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AI를 다루는, 컨트롤할 수 있는 인재는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그것은 트리비움 코칭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진이죠. 스티브 잡스가 리버럴 아츠,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는 곳에서 그러니까 융합이라고 해서 두 개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두 개를 아는 것보다 각각의 전문가가 만나는 교차점에서 혁신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였는데요. 우리나라는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리버럴 아츠, 그러니까 인문학에 대한 어떤 게 좀 중요성이 좀 없었다라는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리비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인문학의 3요소, 리버럴 아츠의 3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트리비움은 문법, 어, 물리학, 수사학이라는 세 가지 배움을 뜻하는 라틴어인데요. 고대 그리스부터 천년 동안 유럽 문화의 교육의 중심을 이루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법이 바로 이 트리비움이에요. 어,
이해하고 텍스트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논리, 의견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말로 표현을 함으로써 남을 설득하는 그런 거죠. 이 세 가지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인간다움을 키울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트리뷴이 AI 시대 인재 양성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을 다룰 수 있는 이 트리뷴에 그리고 플러스 코칭. 그래서 저는 트리뷴 코칭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AI 시대가 갑자기 확 당겨왔어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그래서 디지털 컨택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이 우리 생활이 굉장히 확 다가왔죠.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가 한 10년 후에나 상용화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로 우리 모든 환경이 AI 시대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환경이 세팅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가장 큰 욕구, 드러난 욕구는 우리는 만나고 싶다. 물론 불필요한 회식 이런 거 안 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렇지만 몰래 우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끼리 만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줌어 시대, 그 시대에 우리는 만나고 싶다. 그래서 자발적인 동기를 가진 인간관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로만 만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뭔가 아날로그에서 느꼈던 어떤 오감을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죠. 그래서 사실 이게 비즈니스화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트레바리 독서 클럽이라고 있는데요. 읽고 쓰고 대화하고 친해져요 라고 해서 집에서 미리 읽어오고 독후감을 써서 제출을 해야만 참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화하고 친해진다 이런 건데요. 사실 책을 그냥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같이 읽게 되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읽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굉장한 시너지를 낳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연결 속에서 창의력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으로 연결, 소통, 그리고 창의력, 공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할 때 공감도 되어지고 그다음에 창의력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더라. 그래서 이 트레버리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사실 저도 이 트레버리가 나오기 전부터 나성장 MBA 스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직문화 쪽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클래스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제 잠깐만요. 이 이제 진짜 나를 알아야만 된다고 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그래서 진짜 나를 아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대해서 정신분석 그리고 뭐지 방어기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이 자꾸 바뀌잖아요. 직업이 없어지고 직업이 새로 생겨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면면이 흐르는 삶의 원리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원리를 갖고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두렵지 않을 거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주제로 저는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예시가 많이 들어있어서 쉽지만 또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책이랍니다. 실제로 저도 몇백만 원 주고 이 책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것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1부는 훈육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부는 사랑 파트예요. 그리고 3부는 영성에 대한 건데요.
이 스카펙 박사님은 정신치료자십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정신치료사이신데 이분이 맨 처음에 이 책을 쓰실 때, 이 책 한 권이 아니라 여러 시리즈를 쓰셨어요. 근데 맨 처음에 책을 쓰실 때는 이분이 불교에 심취해 있었어요. 선불교에 심취해 있어서 맨 첫 장의 첫 번째 문장이 삶은 고통이다 라고 해서 부처의 가르침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은 고통인데 우리가 훈육,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해도 돼요. 셀프 트레이닝 뭐 이런 걸로 해도 되고,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으로 써도 되고, 자신을 트레이닝 시키는 걸로 써도 되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훈육의 네 가지는 훈육의 네 가지는 즐거움을 미루는 법을 아는 것,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그리고 진실에 충실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균형 잡기. 균형 잡기.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보면 정말 정신과를 찾아가는 그 사람과 똑같은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살 수 있는지 그런 삶의 원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끝나고 나면 사랑 파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랑 파트를 알게 되면 회사에서도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사랑이라는 데피니션, 정의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내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열심히 활동 중이신 우리나라의 문요한 박사님, 문요한 정신치료사 아시죠? 정신과 의사님. 네. 그분은 사랑을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능력이다. 사랑은 갈등을 풀어나가는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샴 쌍둥이도 한 몸이지만 머리가 두 개여서 매일 싸운댔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두 개면 의견이 두 개일 수밖에 없죠. 우린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는 이 다른 의견, 갈등의 충돌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등을 정말 잘 풀어나가는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 스카펙 박사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른 여자 철학자님은 머독이라는 철학자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정말 나와 다른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정말 나와 진짜로 다르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스카펙 박사님께서는 사랑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다. 내가 작으면 더 크게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제대로 안 큰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부모의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자녀의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장이 뭐 육체적인 성장 이런 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보다 더 크게 한다라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어렵지만 심오하지만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관계의 대가르라고 하는 최성희 박사님 아시죠? 가트맨 박사님이 그 전에 심리학에서 심리학 치료는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전에 심리학 치료는 개인 치료였어요. 그런데 부부가 자꾸 싸우니까 이 부부를 어떻게 갈등을 조정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개인 치료법을 부부에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결과가. 뭐 이런 거죠.
화가 나면 화를 내라. 때려라. 이렇게 뿅망치로. 그랬더니 더 안 좋아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가트맨 박사님이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걸 우리나라 최성애 박사님이 정말 잘 배우셨어요. 글로벌리 세계에서 제일 잘 배운 분이 최성애 박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우리 부부는 오늘도 살짝 다퉜다 라는 거죠. 이렇게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는 평생 가야 된다. 내가 나를 훈련하는 트레이닝도 훈육도 평생 갈 일이고, 내가 타인을 사랑하는 이 사랑도 평생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그래서 아마 아직도 가야 할 길인 것 같은데요. 정말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배울 때도 몇 년을 들여서 배웠고요. 와. 이거를 같이 북스터디를 할 때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시간 관계상 네네. 조금 이제 마무리 부탁드릴까요? 시간, 예, 다 끝났어요. 다 끝나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알찬 발표 감사드리고, 이따 질문은 이따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4명에게 있을 때 한꺼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음, 또 쳐드리고요.